통장을 보는 순간 손이 떨렸다. 또 빠져나간 돈. 이번엔 600만 원이었다. 그 숫자를 보며 나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다. 창밖으로는 봄비가 내리고 있었다. 올해로 61가 된 남편은 아침부터 허리를 두드리며 일어났고 나는 예순을 바라보는 몸으로 또 하루를 시작했다. 우리가 이 나이에 겪고 있는 일이 이런 것이라니. 아들은 35이다. 대기업 과장이고 며느리는 32로 광고회사에 다닌다. 둘 다 멀쩡한 직장이 있다. 아이도 아직 없어서 부부 둘이 사는데 그들의 삶은 우리가 그 나이에 살던 것과는 너무 달랐다. 결혼 3년 차. 처음엔 그저 젊은 부부의 출발이 순탄하길 바랐다. 하지만 지금 내 손에 들린 이 통장을 보면서 나는 무언가 단단히 잘못되었다는 걸 느끼고 있었다. 처음 그 요청을 받았을 때가 작년 봄이었다. 결혼 후 처음으로 아들이 돈을 요구했다. 200만 원. 나는 놀랐지만 이해하려 했다. 결혼 초기는 돈이 많이 드니까. 집도 꾸며야 하고 살림도 장만해야 하니까. 그래서 그때는 주저없이 계좌로 200만 원을 보냈다. 며칠 뒤 며느리에게서 짧은 문자가 왔다. 감사하다는 3글자. 그게 전부였다. 그런데 그것이 시작이었다. 2달 후 다시 연락이 왔다. 이번엔 300만 원이었다. 차 할부금 때문이라고 했다. 아들의 목소리는 무심했다. 마치 당연한 일인 것처럼. 나는 남편에게 물었고 남편은 한숨을 쉬며 주자고 했다. 우리는 또 돈을 보냈다. 이번에도 며느리의 짧은 문자. 잘 쓰겠다고. 그것뿐이었다. 가을이 되자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다. 한 달에 한 번씩 어김없이 연락이 왔다. 명품 가방 할부, 휴가 비용, 친구 결혼식 축의금. 이유는 매번 달랐지만 요청은 변함없었다. 금액은 점점 커졌다. 200에서 300, 400 그러다 500을 넘어섰다. 나는 매번 주면서도 속으로 의문이 커져갔다. 둘 다 벌고 있는데 도대체 돈이 어디로 가는 걸까? 어느 날 우연히 며느리의 SNS를 보게 됐다. 사실 나는 그런 걸 잘하지 않는다. 하지만 친척이 며느리 사진을 보여주면서 요즘 젊은 사람들은 참 잘 산다고 감탄했다. 그 화면 속에는 고급 레스토랑 사진들, 해외여행 풍경들, 명품 가방과 시계들이 줄지어 있었다. 나는 화면을 보며 말을 잃었다. 이게 우리 돈으로 이루어진 삶이구나. 그날 밤 남편과 나는 처음으로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눴다. 남편도 알고 있었다. 이게 계속되면 안 된다는 것을.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아들에게 직접 말하자니 관계가 틀어질까 두려웠고 그냥 참자니 우리 노후 자금이 바닥나고 있었다. 겨울이 왔을 때 아들이 집에 왔다. 명절도 아닌데 갑자기 찾아온 아들과 며느리. 나는 반가우면서도 한편으로는 불안했다. 그 불안은 틀리지 않았다. 그들은 집을 더 넓은 곳으로 옮기려 한다고 했다. 며느리는 미소를 지으며 부동산 앱 화면을 보여줬다. 그곳에는 강남의 새 아파트가 떠 있었다. 15억짜리 집이었다. 전세금이 5억이고 대출을 7억 정도 받으면 된다고 했다. 그런데 초기 비용이 필요하니 1,000만 원만 지원해달라는 것이었다. 1,000만 원. 그 숫자를 듣는 순간 내 머릿속이 하얘졌다. 우리가 지금까지 준 돈만 해도 2천만 원이 넘는다. 그런데 이제 1,000만 원을 더 달라고. 며느리는 요즘 집값이 계속 오르니까 지금 안 사면 평생 후회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투자는 타이밍이라는 말도 했다. 그 단어들이 내 귓가를 맴돌았다. 나는 그날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며느리의 당당한 표정, 아들의 기대에 찬 눈빛. 그 앞에서 나는 그저 고개만 끄덕이고 있었다. 그들이 돌아간 후 나는 방에 홀로 앉아 울었다. 남편이 들어와 내 어깨를 감싸 안았지만 나는 울음을 멈출 수 없었다.
우리가 뭘 잘못한 걸까? 아들을 키우면서 우리는 늘 최선을 다했다. 좋은 학교 보내려고 과외비 아끼지 않았고 대학 등록금도 전부 대줬다. 결혼할 때도 예단부터 혼수까지 우리가 다 준비했다. 이제 35인 아들은 더 이상 아이가 아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아직도 그의 지갑이 되어야 하는 걸까? 며칠 후 통장에서 또 돈이 빠져나갔다. 400만 원. 아들에게 연락했더니 며느리가 응답했다. 차를 바꿨다고 했다. 기존 차가 너무 낡아서 급하게 좀 썼다는 것이었다. 나중에 여유되면 돌려주겠다고. 나중에 여유되면. 그 말이 얼마나 공허하게 들리는지 며느리는 모를 것이다. 나는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다. 봄이 지나고 여름이 왔다. 어느 토요일 오후 아들 부부가 또 집에 왔다. 이번에는 백화점 쇼핑백을 여러 개 들고 그 안에는 비싼 옷들과 신발들이 가득했다. 며느리는 신난 목소리로 이번 시즌 신상이라며 자랑했다. 너무 예뻐서 참을 수가 없었다고. 나는 그 쇼핑백들을 보며 속이 뒤틀렸다. 우리에게 돈을 달라고 하면서 백화점에서는 이렇게 쓰고 있구나. 하지만 나는 그날도 아무 말하지 못했다. 아들은 소파에 편하게 앉아 TV를 보고 있었고 며느리는 부엌에 들어와 냉장고를 뒤지며 과일이 없냐고 물었다. 요즘 다이어트 중이라 과일만 먹는다는 것이었다. 나는 사과를 깎아내어주며 생각했다. 이게 정말 내가 바라던 가족의 모습일까? 그해 여름이 끝날 무렵 결정적인 사건이 터졌다. 아들이 갑자기 전화를 걸어왔다. 목소리에 긴장이 묻어났다. 급한 일이 생겨서 800만 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오늘 중으로. 800만 원. 오늘 중으로. 나는 전화기를 꽉 쥐었다. 무슨 일이냐고 물었더니 투자 건이라고 했다. 오늘까지 안 넣으면 기회를 놓친다는 것이었다. 투자. 또 투자였다.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엄마가 은행이냐고 물었다.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아들의 목소리가 차갑게 돌아왔다. 갑자기 왜 그러냐고. 그동안 잘 도와주다가 이번에도 그냥 좀 부탁하는 건데.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안에서 무언가 터져버렸다. 그동안 얼마를 줬는지 아들은 아는지 물었다. 2천만 원이 넘는다고. 둘 다 멀쩡히 직장 다니면서 도대체 돈을 어디에 쓰냐고. 아들은 요즘 물가가 얼마나 비싼지 아냐고 되물었다. 그리고 자기들도 체면이 있으니 회사 동료들이랑 어울리려면 어느 정도 수준은 맞춰야 한다고. 체면. 수준. 그 단어들이 내 가슴을 찔렀다. 체면이 뭔지 부모 돈 빼먹으면서 명품 사고 비싼 차 타는 게 체면이냐고 소리쳤다. 전화가 끊겼다. 아들이 먼저 끊어버렸다. 나는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다. 남편이 퇴근해서 돌아왔을 때 나는 그에게 모든 것을 털어놨다. 이제 더 이상은 못 참겠다고. 그날 밤 남편과 나는 결정을 내렸다. 이제 그만 줘야 한다. 아니, 주는 것을 넘어서 아들이 진정한 독립을 배우도록 해야 한다. 우리가 죽고 나면 아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 지금처럼 누군가에게 손 벌리며 살 수는 없다. 일주일 후 우리는 아들 부부를 불러 식당에서 만났다. 중립적인 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며느리는 여전히 밝은 표정이었고 아들은 약간 불편한 기색이었다. 식사를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이 할 말이 있다고 했다. 며느리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아들은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남편은 그동안 우리가 많은 돈을 줬지만 이제 그만하겠다고 말했다. 아들 부부는 이제 30 중반이고 둘 다 직장이 있으니 스스로 해결할 능력이 있는데 우리가 계속 도와주는 게 오히려 독이 되는 것 같다고. 며느리가 먼저 반응했다. 자기들이 뭘 잘못했냐고. 나는 천천히 잘못한 게 아니라 너희가 독립할 시간이라고 말했다.
우리도 이제 노후를 준비해야 하고 그동안 준 돈만 해도 우리 노후 자금에서 나간 거라고. 아들이 얼굴을 붉히며 그럼 지금까지 준 건 뭐냐고 물었다. 이제 와서 그런 말을 하면 자기들은 어떡하냐고. 남편이 단호하게 지금까지 준 건 부모 마음으로 준 거지만 앞으로는 없다고 대답했다. 너희가 알아서 살아야 한다고. 식사는 어색하게 끝났다. 아들 부부는 차갑게 인사하고 돌아갔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내가 너무 냉정한 건 아닐까?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게 맞다는 확신도 들었다. 한 달이 지났다. 아들에게서 아무런 연락이 없었다. 명절이 다가왔지만 아들은 오지 않겠다는 문자 한 통만 보냈다. 나는 그 문자를 보며 마음이 무너졌다. 하지만 남편이 내 손을 잡으며 우리가 잘하고 있다고 조금만 참자고 말했다. 2달째 변화의 조짐이 보였다. 며느리에게서 연락이 왔다. 자기들이 좀 생각을 해봤는데 너무 철이 없었던 것 같다고. 나는 아무 말 없이 들었다. 며느리는 사실 그동안 돈 관리를 제대로 안 했다고 고백했다. 벌면 벌는 대로 쓰고 부족하면 부모에게 손 벌리고. 그게 당연한 줄 알았다고. 근데 이번에 우리가 그렇게 말하고 나니까 정신이 번쩍 들었다고. 나는 천천히 그래서 어떻게 하고 있냐고 물었다. 며느리는 가계부를 쓰기 시작했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있다고 했다. 솔직히 처음엔 화도 났지만 지금은 우리가 왜 그랬는지 알 것 같다고. 3달째 아들이 집에 왔다. 손에는 작은 선물 상자를 들고 그 안에는 우리가 좋아하는 한과가 들어있었다. 비싼 선물은 아니었다. 하지만 그 작은 상자가 내게는 무엇보다 소중했다. 아들은 소파에 앉아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자기가 그동안 얼마나 철없이 굴었는지 이제야 깨달았다고. 며느리랑 둘이서 가계부를 정리하면서 보니 정말 말도 안 되게 돈을 쓰고 있었다고. 한 달에 외식비만 200만 원이 넘었고 옷이랑 명품에 쓴 돈은 더 많았다고. 그걸 다 합치니까 2사람 월급을 거의 다 쓰고도 모자라서 부모에게 손을 벌렸던 거였다. 나는 아들의 얼굴을 보았다. 35살 아들의 눈에는 부끄러움과 후회가 가득했다. 그 모습을 보며 나는 비로소 우리가 옳은 결정을 했다는 걸 확신했다. 넉 달째 아들 부부가 다시 찾아왔다. 이번에는 노트 한 권을 가지고 왔다. 가계부였다.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그걸 펼쳐 보여줬다. 한 달 수입과 지출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다. 외식을 한 달에 2번으로 줄였고 옷은 세일 기간에만 사기로 했고 명품은 당분간 안 산다고 했다. 그랬더니 한 달에 200만 원 이상을 저축할 수 있게 됐다고. 며느리는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다고 했다. 친구들이 만나자고 해도 거절해야 했고 백화점을 지나칠 때마다 들어가고 싶은 마음을 참아야 했다고. 하지만 통장에 돈이 차곡차곡 쌓이는 걸 보니까 신기하게도 마음이 편해지더라고. 불안했던 마음이 사라지고 뭔가 단단해지는 느낌이었다고. 아들은 회사에서도 변화가 있었다고 말했다. 예전에는 동료들이랑 어울리려고 무리해서 비싼 술집도 따라다니고 골프도 배우려고 했는데 이제는 솔직하게 자기 형편을 말하니까 오히려 관계가 더 편해졌다고. 체면을 지키려고 애쓰는 게 얼마나 무의미한지 깨달았다고. 5달째 내가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입원했다. 별일은 아니었지만 며칠 입원해야 했다. 아들과 며느리가 매일 병문안을 왔다. 며느리는 집에서 만든 죽을 가져왔고 아들은 퇴근하고 바로 달려와 남편과 교대로 밤을 지켰다. 그 모습을 보며 나는 가슴이 뭉클했다. 어느 날 밤 아들이 병실 의자에 앉아 내 손을 잡으며 말했다. 엄마가 아파서 병원에 누워 있는데 예전 같았으면 자기는 병원비 걱정부터 했을 거라고. 근데 지금은 통장에 돈이 있으니까 그런 걱정 없이 엄마만 생각할 수 있다고. 이게 진짜 어른이 되는 거구나 싶었다고. 반년이 지났다. 추석이 다가왔다.
아들 부부가 짐을 잔뜩 싸들고 왔다. 예전처럼 백화점 선물 세트는 아니었다. 며느리가 직접 담근 김치, 아들이 마트에서 고른 과일, 손수 만든 전. 소박하지만 정성이 가득한 것들이었다. 명절 음식을 함께 준비하면서 며느리가 조용히 말했다. 어머니, 그때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처음엔 정말 서운하고 화가 났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게 자기들에게 필요한 거였다고.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식사를 하면서 아들이 말했다. 자기들이 이제 목표가 생겼다고. 1년 안에 3천만 원을 모아서 그동안 부모님께 빌린 돈을 돌려드리는 거라고. 나는 손을 내저으며 그럴 필요 없다고 했다. 하지만 아들은 고개를 저었다. 그건 자기들의 자존심 문제라고. 빌린 건 갚아야 마음이 편하다고. 그날 밤 남편과 나는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다. 창밖으로는 가을바람이 불어왔다. 남편이 내 손을 잡으며 말했다. 우리가 참 어려운 결정을 했지만 잘한 것 같다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1년이 흘렀다. 아들은 약속대로 2천만 원을 모았다. 전부는 아니었지만 그 돈을 우리 통장에 넣으며 아들은 말했다. 나머지는 좀 더 시간을 달라고. 반드시 다 갚겠다고. 나는 아들의 어깨를 두드렸다. 돈은 중요하지 않다고. 내가 이렇게 변한 게 엄마에게는 무엇보다 큰 선물이라고. 며느리는 이제 명품 가방 대신 저축 통장 잔고를 자랑했다. SNS에는 화려한 레스토랑 사진 대신 집에서 만든 소박한 식사 사진들이 올라왔다. 그 모습이 예전보다 훨씬 더 빛나 보였다. 어느 일요일 오후 아들 부부가 집에 왔다.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사실 요즘 아기를 가질까 생각 중이라고. 예전 같았으면 아기 낳으면 돈이 더 든다고 걱정부터 했을 텐데 지금은 자신이 있다고. 돈을 관리하는 법을 배웠으니까. 나는 며느리의 손을 잡았다. 그래, 이제는 준비가 됐구나. 아기를 낳아도 키워도 너희는 이제 스스로 해낼 수 있을 거야. 그 말을 하며 나는 가슴이 벅차올랐다. 저녁 식사를 함께 하면서 아들이 물었다. 엄마는 그때 어떻게 그런 결심을 할 수 있었냐고. 엄마도 무서웠을 텐데. 나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무서웠다고. 내가 엄마를 원망하고 멀어질까봐 정말 무서웠다고. 하지만 그보다 더 무서운 게 있었다고. 엄마 아빠가 죽고 나서 내가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게 더 무서웠다고.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엄마 고마워요. 그때 그렇게 해주셔서.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깊은 잠을 잤다. 꿈속에서 어린 아들이 나타났다. 처음 걸음마를 배울 때처럼 비틀거리면서도 스스로 일어서려고 애쓰는 모습. 나는 그 모습을 보며 손을 내밀까 말까 망설이다가 결국 참았다. 그리고 아들은 스스로 일어섰다. 넘어지고 또 넘어지면서도 결국은 혼자 힘으로 일어섰다. 꿈에서 깬 나는 눈물을 닦았다. 창밖으로는 새벽빛이 들어오고 있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의 결정은 쉽지 않았다. 아들에게 더 이상 돈을 주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것. 그것은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었다. 그것은 내가 아들을 정말로 독립한 어른으로 대하겠다는 선언이었다. 부모로서는 참 고통스러운 선택이었다. 하지만 1년이 지난 지금 나는 확신한다. 우리가 그때 아들에게 준 것은 돈이 아니라 진짜 선물이었다고.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힘, 돈을 관리하는 법,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용기, 그리고 진정한 어른으로 서는 법. 아들은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 손을 벌리지 않는다. 대신 우리에게 작은 선물을 가져온다. 비싼 것은 아니지만 자기 돈으로 산 정성 어린 선물들. 그것이 예전의 큰 돈보다 훨씬 더 가치 있게 느껴진다.
며느리도 변했다. 예전처럼 SNS에서 화려한 삶을 자랑하지 않는다. 대신 소박하지만 행복한 일상을 나눈다. 그 모습이 훨씬 더 진실되고 아름답다. 가끔 아들이 말한다. 그때 엄마 아빠가 단호하게 말해주지 않았다면 자기는 아마 평생 철없이 살았을 거라고. 돈이 얼마나 소중한지, 자립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랐을 거라고. 나는 그 말을 들으며 생각한다. 부모의 역할이 무엇인지. 자식에게 물고기를 주는 것이 아니라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을. 비록 그 과정이 아프고 힘들어도. 요즘 아들 부부는 작은 집에서 행복하게 산다. 강남의 큰 아파트는 포기했다. 대신 자기들 힘으로 살 수 있는 곳을 골랐다. 그곳에서 그들은 정말로 자기들의 삶을 살고 있다. 남의 돈으로 꾸며진 삶이 아니라 자신들의 땀으로 이룬 살. 지난 추석에 아들이 가져온 편지가 있다. 그 편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엄마 아빠가 그때 저희를 포기하지 않아서 감사하다고. 돈을 끄는 게 포기가 아니라 진짜 사랑이었다는 걸 이제 안다고. 저희가 부모님이 되면 저희도 그런 용기 있는 부모가 되겠다고. 그 편지를 읽으며 나는 또 울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기쁜 눈물이었다. 창밖으로 겨울 눈이 내린다. 하얀 눈이 세상을 덮어가는 모습을 보며 나는 생각한다. 우리가 걸어온 이 길이 옳았다고. 힘들었지만 고통스러웠지만 결국은 옳은 길이었다고. 아들은 이제 진정으로 독립했다. 경제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그것이 부모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라는 것을 나는 이제 안다. 통장을 다시 펼쳐본다. 예전처럼 돈이 빠져나가지 않는다. 대신 우리 노후 자금이 조금씩 쌓여가고 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아들이 이제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들려준다면 어떤 사람은 내가 냉정했다고 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다. 진정한 사랑은 때로 단호함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자식을 정말로 사랑한다면 그들이 혼자 서는 법을 배우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아들은 이제 어른이다. 진짜 어른. 남의 돈에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사는 어른. 그 모습을 보며 나는 비로소 부모로서의 임무를 다했다고 느낀다. 봄이 오면 아들 부부에게 손주 소식이 들려올지도 모른다. 그때 우리는 또 도와줄 것이다. 하지만 예전처럼 무한정 주지는 않을 것이다. 필요한 만큼 적절한 만큼. 그리고 그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스스로 하도록 지켜볼 것이다. 그것이 우리가 배운 것이다. 사랑한다는 것은 모든 것을 다 해주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믿고 기다려주는 것이라는 것을. 저녁 식탁에 남편과 나 둘이 마주 앉아 있다. 소박한 저녁이지만 마음은 편안하다. 아들 걱정, 돈 걱정에서 벗어나 우리만의 시간을 즐긴다. 이것이 우리가 누릴 자격이 있는 노후다. 남편이 내 손을 잡으며 말한다. 당신 덕분에 잘 해결됐다고. 나는 미소 짓는다. 우리 둘이 함께 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창밖으로 별이 뜬다. 오늘도 하루가 저문다. 내일은 또 어떤 날이 올까? 하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다. 우리가 옳은 길을 걸어왔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이다. 아들이 보내온 문자를 확인한다. 내일 점심 함께 하자고. 자기들이 살게. 나는 답장을 보낸다. 그래, 내일 보자고. 이제 우리의 관계는 달라졌다. 부모와 자식이지만 동시에 어른과 어른.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의 삶을 인정하는 관계. 이것이 우리가 만들어낸 새로운 가족의 모습이다. 핸드폰을 내려놓고 차 한 잔을 마신다. 따뜻한 차가 목을 타고 내려간다. 마음도 함께 따뜻해진다. 이 평화가 얼마나 소중한지, 이 평화를 지키기 위해 우리가 얼마나 힘든 선택을 했는지. 하지만 후회는 없다. 단 한순간도.
거울을 본다. 예순을 바라보는 내 얼굴. 주름이 깊어졌고 머리카락에는 흰머리가 늘었다. 하지만 눈빛만은 예전보다 더 또렷하다. 흔들리지 않는 눈빛. 옳은 일을 해냈다는 확신이 담긴 눈빛. 이것이 내 이야기다. 아들을 정말로 사랑하기 위해 단호해져야 했던 한 어머니의 이야기. 쉽지 않은 길이었지만 결국은 옳은 길이었다는 것을 증명한 이야기. 누군가 비슷한 상황에 있다면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다. 용기를 가지라고. 진정한 사랑은 때로 아프다고. 하지만 그 아픔을 견디는 것이 부모의 책임이라고. 자식은 언젠가 부모를 떠나야 한다. 그것이 자연의 순리다. 우리가 할 일은 그들이 떠날 때 혼자서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것이다. 물고기를 주는 것이 아니라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다. 밤이 깊어간다. 남편의 고른 숨소리가 들린다. 나는 이불을 덮으며 생각한다. 내일은 또 어떤 일이 일어날까? 하지만 무엇이 오든 우리는 준비되어 있다. 우리는 옳은 선택을 할 수 있는 힘이 있다. 눈을 감는다. 평화로운 어둠이 나를 감싼다. 이제는 편안하게 잠들 수 있다. 아들 걱정, 돈 걱정 없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다 했기 때문에. 이것이 내 이야기의 끝이다.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시작이기도 하다. 우리 가족의 새로운 장. 서로를 존중하고 각자의 삶을 사는 가족의 이야기.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이것이다. 사랑한다는 것은 모든 것을 다 해주는 것이 아니다. 때로는 하지 않는 것도 사랑이다. 놓아주는 것도 사랑이다. 그것을 깨닫기까지 나는 오랜 시간이 걸렸다. 하지만 이제는 안다. 그리고 후회하지 않는다.